겨울 끝에 새들 전성호. 나 저놈의 새들을 용서치 않으리. 기필코 응징하고야 말리라. 나무에 앉아 찍찍 울어대는 직박구리들. 분기탱천한 내가 허공으로 연신 주먹감자를 날리건만. 가지 위에 낭창하니 앉은 녀석들은 콧방귀도 안 낀다. 저런 고약한 놈들을 보았나. 겨울 끝에서 봄이 시작되는 사이 이 구간은 나의 혹삭이다. 이틀 건너 하루꼴로 밤샘을 한다. 그날도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회사를 나왔다. 그런데 차가 이상하다. 느티나무와 먼나무 사이에 서 있고 차체가 통통한 것으로 보아 내 차가 맞아 보이는데 하룻밤새 어찌 저리 이상해졌는고. 혹시나 하고 가까이 가니 차는 분명 내 차가 맞다. 그런데 그 꼴이 눈 생기고 처음 보는 모습이다. 보드라운 연회색의 차가 온통 누르스름하고 얼룩덜룩하기까지 한 것이 흡사 젖은 모래를 뒤집어 쓴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종합운동장을 뒷마당으로 둔 덕분에 주변에 나무가 많다. 회사 정문 앞으로는 느티나무와 먼나무가 줄줄이 서 있다. 내 자리는 2층이고 또 커다란 창문 앞이라 일을 하다 눈을 들면 창에 느티가 가득하다. 느티는 봄이면 연연두로 레이스를 짜고 여름에는 묵직한 초록으로 출렁이고 가을이면 노랑에서 주홍으로의 그라데이션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또 겨울이 시작되면 낙엽을 수북이 떨구어줘 파삭파삭 소리와 함께 발이 폭폭 빠지는 재미까지 준다. 정말이지 느티는 몹시도 친절하다. 겨울이 끝나갈 즈음이면 가지가 헐렁해진 느티 속으로 새가 직박구리 무리가 찾아온다. 몸길이가 30cm에 가까운 큰 새들이 우르르 날아와서는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고 뭐라고 시끌벅적 수다를 떨기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새를 한참 쳐다보다 동료에게 흰소리를 한다. 저것 봐, 나 고생한다고 올해도 새가 왔어. 한참 전부터 계속 나만 보고 있네. 아유 어떡해. 그런데 그날 내 차가 당한 순환은 느티와 집박이들의 컨소시엄이었다. 그 마음씨 좋은 느티와 겨우내 나를 위로하던 집박이들이 뒤통수를 어찌 이리 야무지게 치는지. 그들이 저지른 건 테러, 그것도 똥테러였다. 직박구리 한 무리가 느티나무에서 밤을 보내며 온통 설사를 해댄 것이다. 추위를 견디며 밤새 주인을 기다린 내 차는 속절없이 새똥을 덮어쓰고 말았다. 물론 새똥이 차에 떨어진 일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나무가 많고 새가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물티슈로 닦아내며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십 마리가 밤새 저지르고 새벽녘에는 보슬비까지 힘을 보탠 것이다. 빗줄기가 새거나 또 오래 왔으면 오히려 씻겨나갔을 것인데 보드라운 안개비는 새똥을 골고루 분해해서 차를 도색하다시피 덮어버렸다. 이대로 두기도 곤란하고 똥을 덮어쓴 차를 몰고 나가기도 부끄럽고 또 이 새벽에 세차장이 열기나 할지 머릿속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저놈의 새들을 잡아서 죄를 물을 수도 없다. 그저 올려다보며 주먹감자나 날릴 수밖에. 며칠이 지나고 회사 앞 길이 이상했다. 온통 얼룩덜룩했다. 보도블록 위로 동전 크기의 얼룩들이 빈틈이 없다시피 찍혀 있었다. 검붉은 색이거나 보라와 검정이 섞여 있고 좁쌀만한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섞인 축축한 얼룩.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느티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나무 먼나무. 먼나무는 감탕나무과에 속하는 안대성 나무를 꽂고 튼튼한 수용에 빳빳하고 윤이 나는 이파리를 가득 단 아주 당차 보이는 나무다. 사람으로 치면 적당한 키에 수많은 머리카락, 균형 잡힌 몸매에 세련되고 똑똑하기까지 한 또 자기 관리마저 완벽해서 MBTI로 보면 T와 J가 꽉 찬 그런 사람, 그런 여자처럼 느껴진다. 이 빈틈없는 나무 먼나무의 진가는 겨울이다. 기세 등등한 동장군 앞에서도 이파리 한 장 축내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이파리들 사이로 소복소복 달고 있는 빨간 열매, 에스트로겐이 철철 넘치는 듯 요염한 모습, 단번에 거리의 주인공이 되고 도시의 주인공이 된다. 꽃이 없는 겨울 먼나무는 도시의 입술이다. 어쩌면 그 붉은 입술 때문에 도시가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빨간색은 양면이 뚜렷한 색이다. 매혹의 색이기도 하고 위험의 색이기도 하다. 빨간 장미, 빨간 하트, 빨간 머리, 앵가, 토마토,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빨강으로 표현된다. 그렇지만 피, 경고, 화재, 도깨구리, 사망을 표시하는 빨간줄 등 무섭고 위험한 것들 역시 빨강으로 표현된다. 사람들은 그리고 동식물들은 그 빨강 덕분에 여태까지 살아남은 것일 수도 있다. 직박구리들은 바빴다. 먼나무 주위를 푸드덕푸드덕 날아대며 혹은 잠시 앉기도 하며 빨간 열매들을 따먹었다. 한참을 그렇게 먹고는 가지가 헐렁한 세상 없이 마음 좋은 느티나무로 옮겨가서 쉬곤 했다. 느티나무 아래로 무엇이 계속 떨어졌다. 직박구리들이 무른 똥을 쉴 새 없이 싸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이쯤이면 늘 이렇듯 길이 더러워졌었다. 하지만 꼭 이 시기가 되어서야 새들은 이 열매를 먹는다. 그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저 짐작한다. 내가 경무에 야근에 시달릴 이 즈음이 새들도 견뎌내기 힘든 시절이구나. 배앓이를 하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건 다른 먹이는 찾을 수 없는 까닭일 거라고. 새들도 춘궁기가 있는 모양이라고. 겨울 끝 먹을 만한 것이 대부분 없어진 시기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먹이를 먹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낮이 되자 길바닥의 얼룩 사이로 비둘기들이 무얼 쪼아먹고 있었다. 칡바꾸리 배설물 속에 작은 씨앗이었다. 칡바꾸리들은 먼나무 열매에 빨간 과육만 녹이고 속에 든 씨앗은 미처 소화시키기도 전에 배앓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싸고 토했고 덕분에 비둘기는 톡성 없는 알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사람의 세상과 어찌 이리 닮았을까. 어떤 이는 제 몸을 상해가며 이를 해내고 덕분에 또 어떤 이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칡바꾸리에게 날린 주먹 감자를 걷어들여야겠다. 그와 나는 동료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우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살지 않는가. 밤샘을 하며 겨울을 견뎌내고 배앓이를 하며 겨울을 견뎌내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먹이고 또 살리는 것이. 칡바꾸리들은 미안했을 것이다. 힘들게 겨울을 나는 사람 동료, 오늘도 밤샘을 하는 그 동료의 차를 옮길 수는 없고 배는 아프고 차 위로 떨어지는 자기의 무른똥을 할 일 없이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 눈치 없는 비는 왜 하필 그때 찾아왔던 것인지. 그러니 겨울 끝자락에 나무 아래 차를 댄 내가 생각이 짧았다. 얼른 알아채고 차를 옮기지 못한 내가 오히려 눈치가 없었다. 새들에게 구황식물을 마련해준 사려 깊은 먼나무, 너른 가지를 내주어 새들을 쉬게 해준 마음. 좋은 느티 춘분기를 견디면서도 창문 너머에 나를 응원해준 칡바꾸리, 그들의 한결같은 다정함을 헤아리지 못함도 미안하다. 늦겨울이 초봄에게 달려가는 즈음 느티나무 가지 사이 뽀얀 새벽이 채워진다. 이제 나는 칡바꾸리를 응원한다. 그대 무른 똥을 싸도 괜찮으니 부디 살아남으라. 그리고 나의 벗으로 오래 여전하라. 상처가 꽃처럼 아름다울 때의 앤드 커피 공주. 언젠가 무턱대고 자라던 선인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밑동 가까이 잘라낸 적이 있다. 모양새가 엉성하다는 이유로 과감히 잘라냈다. 자른 후에도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베란다 구석, 볕도 잘 들지 않는 곳에 무관심하게 방치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다시 쳐다보았을 때 잘려나간 상처가 그대로 굳어져 하나의 둥근 반점이 되어 있었다. 그 반점은 진액이 흐르고 마르며 또다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이테처럼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시간을 품듯 그 상처 위에 단단한 껍질이 더 씌워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흉터일 뿐인데 그 자리가 오히려 꽃처럼 보였다. 진짜 꽃처럼 화려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만든 깊은 흔적이 담긴 아름다움이었다. 그 순간 문득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오래도록 나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다. 거울 속에 나는 늘 못생겼고 초라했다.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유행에 뒤처졌고 말투도 촌스럽다고 느꼈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며 자랐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 어깨는 항상 움츠러들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부모님의 사랑도 형제자매의 우애도 당시에는 마치 가난함을 감추기 위한 위로처럼 느껴졌었다.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나를 괴롭혔던 것들 중 많은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정직하고 성실하셨고 나를 위해 늘 희생하셨다. 형제자매들과는 작은 것 하나로도 웃고 떠들며 지냈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다. 내 몸은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았고 나는 분명 사랑받으며 성장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다. 어릴 적 나에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인장은 더디게 자라지만 끈질기고 강하다. 그 특유의 고요한 생명력은 삶의 본질을 닮았다. 언젠가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던 것이 아닌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내 안의 꽃은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상처 위에 자리한 단단함, 그 위에 피어난 조용한 아름다움. 그것이 곧 나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진다. 좋아해 좋아 공순해. 누가 내 책상을 무덤으로 만들어놨어. 수업에서 돌아온 그가 외치던 순간 그 역설적 냉소에 속으로 킥 웃고 말았어. 뜻밖의 외침에 꽃동산 같던 교무실은 순식간에 조화 가득한 묘원으로 변모됐어. 말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걸까? 참 오래전 얘기네. 그는 남도에 뼈묻고 그림을 그려온 화백의 따님이었어. 남자 형제들까지 모두 그림을 그리는 저명한 집안이라 했지. 그의 담당 과목도 미술. 순환 근무로 도착한 세 번째 학교에서 만난 그의 긴 풍모는 단연 눈길을 끌었어. 그는 꽃을 꺾어 바치는 곳은 무덤이면 족하다고 했어. 점심시간에 주번이 도시락에 뜨뜻한 물을 부어 놓아도 또한 버럭 소리 질렀어. 나 깨 아니거든. 물 마른 밥은 개나 먹는 거지. 매우 질색했어. 한데 같은 미술가 이 선생도 똑같은 말을 했어. 학생들은 관심 있는 선생님 책상에 꽃을 꽂아 놓은 걸로 좋아함을 나타냈는데 이 선생 말에 의하면 살아있는 꽃목을 잘라 꽂아 놓고 바라보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했어.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제자리에 피어있을 때라고. 꽃의 비명이 안 들리느냐고. 그래서 꽃병에 꽃을 보면 슬프다고도 했어. 주번 학생들은 월요일 아침이면 담임 책상에 꽃을 꽂아두는 걸로 당번 일을 시작했지. 주중에 다른 학생들이 꽃을 가져다 바꾸지 않는 한그 꽃은 거기에 있게 돼 책상엔 꽃이 비지 않았지. 꽃이 없는 책상은 미술가의 그 둘뿐이었어.
그래서 멍 때리는 공강 시간이면 책상에 놓인 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말을 곱씹어보게 됐어. 꽃을 꺾는다는 것은 꽃목을 자르는 일. 따는 맞는 말이네. 목 자르는 건 생명을 거두는 일 맞네. 그러면 그간 이 일에 대해 왜 민감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지? 꽃도 생명이라는 인식이 희박했던 건가? 보리도 생명이라고 보리꽃꽂이에 그리 반발했으면서도 교사 초임 첫해 한옥구의 보리로 연구 수업을 했을 때 심화학습 단계 평가에서 교장은 보리로 꽃꽂이도 하는데 이런 생활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어.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을 수업한 뒤 뒤미쳐 금목을 잘라 꽃꽂이를 하라고 가르치라고? 아무리 산다는 게 모순이라지만 이분이 제정신인가? 나는 울컥하는 심사가 돼. 보릿고개에 보리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을 장식품으로 쓸 생각은 없다고 곧장 대답해버렸어. 그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었어. 그 후 두고두고 동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지. 그렇게 고든 소리에서 교장에게 시달리는 거라고. 수업은 잘하지만 다루기 만만치 않은 교사라는 부전지가 붙어 보이만한 학교마다 전달이 된 고달픈 교사 생활의 시작이 1호에서 비롯됐지. 너도 알잖아. 내가 그 시절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때 이미 보리가 생명임을 자각했으면서도 같은 식물과 꽃의 생명에 대해선 왜 둔감했을까? 보리는 식품이고 꽃은 장식품으로 쓰여서 그 후 꽃을 선물로 받으면 갈등에 빠지곤 했어. 저걸 생명으로 인식해야 하나 장식품으로 일주일쯤 즐긴 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시들어가는 꽃에 내 가슴도 시들곤 했어. 그 후 시애틀로 와서 글을 쓰기 시작한 뒤 꽃다발 받을 기회가 몇 번 더 있었어. 축하해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소중하게 받지만 그 처리에 대해선 역시 난감했지. 목 잘리고도 형형한 그 생명이 감당되지 않았어. 삶의 쓰런 살로메로 해 죽은 요한의 목이 저랬을까. 전에 미술가 동료들 생각도 났지. 울며 겨자 먹기로 처음엔 그냥 꽃병에 꽂아 놓았지만 필요는 방법을 찾게 한다고 차츰 아이디어를 내게 됐어. 꽃을 말리기로 했지. 동양 철학에선 건조화가 음기를 지니고 있기에 생활의 활기에 해가 된다고 해. 그러나 에겐 그 방법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됐어. 일종의 양생의 길이라고나 할까? 꽃을 말려 보관을 잘하면 상황에 따라 몇 년도 너끈히 즐길 수 있는 거 알아? 지금도 눈에 보이는 긴 항아리에 저 붉은 장미꽃은 고교생. 큰손자가 파트타임으로 첫 주급을 받았을 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란 말과 함께 들고 온 꽃. 그 옆 항아리의 분홍 장미꽃은 B선생과 H선생이 출간 축하로 함께 기뻐해준 꽃이고 그 뒤 항아리의 노란 장미꽃은 Y선생이 수상 축하로 들고 온 꽃이야. 비록 말린 꽃이긴 하지만 그 둘레엔 함께한 즐거움과 이야기가 작은 돌에 부딪히는 시냇물 소리처럼 들리듯 말듯 가늘게 흐르고 있어. 손자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을 때의 놀라움과 감격이라니. 첫 유아어가 이거. 였던 온갖 의사소통을 지시어 하나로 하던 아이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일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어. 또 동료들과 나눈 정담과 비오는 날의 우산 속 정조, 그 주변에 비에 젖고 있는 건물들, 카페의 웅성거림과 커피 냄새까지 아우라를 더해 떠올릴 수 있어. 말린 꽃으로 해서 잠깐씩 함께한 시간으로 돌아가 담소와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말린 시간을 다시 덕셔서 꽃 피울 수도 있어. 하긴 말린 꽃을 보면 가끔씩 옛날 그 동료의 투박한 음성도 들리곤 해. 누가 내 책상을 무덤으로 만들어 왔어. 그러나 그는 좋아란 걸 생각해봤을까? 좋아의 좋아. 어우러짐의 좋아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좋아. 그러고 보니 삶은 이처럼 패러독스라는 칼로 무수히 깎아낸 다이아몬드 같은 결정체가 아닐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 그 조화 속을 누가 알랴 싶어 그때처럼 또 킥 웃어보네. 그리고 꽃 한 송이 들고 찾아갈 무덤도 없는 너를 무한 그리워하네. 기억의 힘으로 살아가네.